비오는 골목, 쓰레기 봉투 옆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뭔 소리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젖은 보자기 속 갓난아기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니, 누가 갓난아기를 여기에. 그리고 이건 내 혼수보잖아. 40년 전 결혼 때 받은 바로 그 보자기. 멀리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사라지고 말순의 손은 떨리기 시작한다. 내 혼수보가 어떻게 여기에?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 잠시 후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부산 남포동 재래시장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작은 가게 앞에 선 밀가루 포대를 바라보았죠. 35년째 같은 자리에서 찐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그녀에게 이 밀가루 포대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또 이놈의 밀가루와 씨름해야 하네.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포대를 끌어당겼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굵직한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반죽을 시작하는 것만은 변함없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며 반죽을 시작할 때 가게 구석에 쌓인 종이 뭉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빚 독촉장들이었죠.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시장 임대료까지.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힌 종이들이 말순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밀린 공과금들은 계속 쌓여만 갔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말순은 반죽을 치대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꿈도 많고 희망도 있었죠. 남편 장기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항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말순과 함께 찐빵을 만들어 팔곤 했죠. 그 시절이 말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수가 29에 배 사고를 당해 실종된 뒤로 말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시신조차 찾지 못했기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간 10살이었던 아들 장도윤을 혼자 키우며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그 아들마저 몇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찐빵 반죽을 둥글게 빚으며 말수는 또다시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밤새 울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과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아픈 건 아닐까, 돈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말순을 괴롭혔습니다. 어린 시절 도윤은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일을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숙제하는 소리가 작은 방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 그런 말을 자주 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말이 없어지더니 결국 집을 나가버렸죠.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오전 9시, 말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들을 쪄냈습니다. 단팥이 듬뿍 들어간 찐빵의 달콤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져나갔죠. 이 냄새만은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할머니, 찐빵 2개 주이소. 따뜻한 걸로 줄까? 지금 막 쪄냈어. 당연하지. 아직 김 나는 것 좀 줘. 집에 가져가서 손자 줄 건데. 이런 대화들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말순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죠.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특히 손자에게 줄 찐빵을 사가는 할머니들을 보면 말수는 괜스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일상의 기쁨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말수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포동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부산항이 보였죠. 파란 바다 위로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크고 작은 배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말순에게 그 바다는 남편을 앗아간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바다만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죠. 남편이 배를 타지 않았다면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아들도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았을 텐데, 그런 가정들이 말순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은 늘 똑같은데 사람 사는 건 왜 이리 뒤집히노? 말순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늘 어수선했죠.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쌓여가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야채가게 아줌마, 생선가게 아저씨, 반찬가게 할머니, 모두 말순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루 장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지만 말순은 그 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꾸 마음의 문이 닫혀갔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말순은 남은 찐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것들은 내일 아침 할인해서 팔거나 아니면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죠. 35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녀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이것도 생명인데, 그런 마음으로 길고양이들에게 찐빵 부스러기를 주는 말순의 모습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말순은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끝났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죠. 내일도 또 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문 꼬리를 잡는 말순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몰랐습니다. 내일 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말순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남은 찐빵들을 정리하며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장사가 안 되네. 그래도 어쩌겠어. 내일 또 해야지. 시장 골목에는 빗소리만 쓸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벌써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죠. 말순도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려 했지만 우산을 깜빡하고 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오늘 하루도 재수가 없네. 말순은 가게 앞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에이, 그냥 뛰어가자. 죽지는 않겠지. 말순은 결심을 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어깨와 등을 적시기 시작했죠. 옷이 금세 젖어들면서 몸이 추워졌습니다. 골목 곳곳에 빗물이 고여 있어서 걸을 때마다 신발에 물이 스며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산을 챙겨올 건데.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집까지의 거리가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로등 불빛도 비에 가려져 희미했죠. 말순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말순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놓인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비 오는 소리나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동물이 우는 것 같은, 아니면 아기가 우는 것 같은 소리였죠. 뭔 소리지? 말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울음소리가 맞았어요. 그것도 아주 약한 소리였죠.
혹시 길고양이 새끼라도 버려진 건가 싶어서 말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젖은 보자기 하나가 쓰레기 봉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설마 이게 진짜 아기인가?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했죠. 보자기를 살짝 열어보니 정말로 갓난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탯줄이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 아주 어린 아기였어요. 비에 젖어 차가워진 몸으로 연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수는 깜짝 놀라며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이런 비 오는 밤에 이렇게 어린 아기가 혼자 버려져 있다니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그 순간 말순의 눈이 보자기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보자기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보자기였습니다. 비에 젖어 색이 바래긴 했지만 보자기 모서리에 수놓인 작은 국화꽃 무늬를 말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이건 내 혼수보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손수술을 놓아 만들어준 혼수보였거든요. 결혼 이후 소중한 물건들을 싸두는데 사용했던 바로 그 보자기였습니다. 말수는 비를 맞으면서도 보자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안쪽 한 모서리에는 예전에 밀가루가 묻어서 생긴 노란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얼룩은 도윤이 어렸을 때 찐빵 반죽을 하다가 실수로 묻힌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지금은 그 얼룩이 이 보자기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 혼수보는 집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버려진 아기를 감싸고 있다니.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이걸? 말순이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멀리 골목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검은 우산을 쓴 남자의 실루엣이었죠. 그 남자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잠깐만요. 말수는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혹시 이 아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순의 소리를 듣자마자 더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죠. 말순이 쫓아가려고 했지만 품에 안은 아기 때문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시야도 좋지 않았고요. 몇 걸음 뛰어가 보았지만 이미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구였을까? 혹시 아기 아버지?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에 젖어 몸이 파랗게 질린 상태였죠. 작은 손이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지. 말수는 급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한 번 더 감쌌습니다. 그리고 뛰다시피 집으로 향했어요. 집 문을 열면서도 말순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겠지만 혼수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자신의 혼수보에 쌓여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서둘러 아기의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다행히 집에 예전에 도윤이 어렸을 때 입던 옷가지들이 남아 있었죠. 노란색 네이와 작은 기저귀까지.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유를 먹이자 울음을 그치고 조용해졌습니다. 따뜻해진 덕분인지 잠이 든 것 같았죠.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말수는 아기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모성애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참 예쁘네. 누가 이런 아이를 버렸을까? 말수는 혼수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아기와 함께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수보와 아기, 그리고 검은 우산을 쓴 남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아기는 배가 고픈지 보채고 있었죠. 어머, 우유 달라는 거구나. 말수는 서둘러 일어나 분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라 손이 서툴렀지만 금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말수는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수보에 쌓인 채 버려진 아기, 그리고 검은 우산을 쓴 남자.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이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품에 안긴 아기가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맞죠.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혼수보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혼수보에 쌓여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오전이 되자 시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말수는 아기를 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머, 말순 언니. 그게 뭐야? 옆 가게 야채장사 순덕이가 말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이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어디서 났노? 손자 생겼나? 아, 그게. 말순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댈까요? 고민 끝에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애보기 힘들겠다. 순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경찰서에 신고는 했고? 신고?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애가 버려진 거라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새 그런 일 많다 카더라. 버려진 아기 발견하면 경찰이 다 조사한다고 하던데. 순덕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한다고? 당연하지. 부모 찾아야 하고 아기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요새는 법이 까다로워졌다니까. 혹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빨리 신고하는 게 좋을 텐데. 순덕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혼수보에 대해서도 물어볼 텐데. 그럼 자신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말수는 아기를 재운 뒤 혼수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친정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바느질 하시던 모습, 결혼 준비로 바빴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 친정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던 기억도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 무렵 친언니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언니가 집을 나간 뒤로는 가족들이 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감기시했어요. 혹시 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말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 집안 몰락과 언니의 실종, 그리고 지금 나타난 아기.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언니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절대 말 못할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 아기가 그때 그 아이의 후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 집 피일 수도 있겠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수보를 건네봤던 어머니의 손떨림이 갑자기 뇌리에 스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떨고 계셨을까요? 단순히 딸의 결혼이 기뻐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후가 되자 말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는 미루기로 한 거죠. 혼수보의 비밀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만약 이 아기가 정말 자신의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성급하게 신고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말수는 아기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일단 며칠만 더 지켜보자. 혹시 누가 찾으러 오나? 아기는 하루 종일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우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마치 말순의 품이 편한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어젯밤 아기를 발견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바닥은 깨끗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근처 가로등 기둥에 누군가 서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검은 우산을 쓴 남자는 누구였을까? 말수는 그 남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던 것 같았는데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혹시 아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재우고 나니 말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혼수보를 펼쳐놓고 구석구석 살펴보았죠. 친정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바느질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특히 모서리에 수놓인 작은 국화꽃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쪽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의 바느질이 다른 부분과 달랐어요. 마치 나중에 다시 꿰맨 것 같았죠. 이상하네. 왜 여기만 다를까? 말수는 그 부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함부로 뜯어볼 수는 없었죠. 소중한 혼수보를 망가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거든요. 혼수보의 비밀, 아기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기를 숨기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이 아기가 맡겨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아기를 데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말수는 평소와 같이 가게에서 찐빵을 쪄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업고 있는 포대기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시장 사람들도 이제 말순이 아기를 업고 다니는 모습에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시장 골목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시장에는 보통 그런 차가 들어오지 않았죠.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 봤나? 누구 차일까? 돈 많은 사람 차 같은데. 혹시 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온 건 아닐까? 말순도 궁금해서 가게 밖으로 나와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인상이었죠. 남자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그 남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말수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발걸음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멈춘 것을 느꼈죠. 김말순 씨가 여기 계시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뒤돌아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김말순인데요. 누구시죠? 말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이 남자가 아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랜만이군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성배입니다. 이성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년 전 친정 집안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할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빌렸던 사채업자였죠. 할아버지가 돈을 갚지 못하자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악독한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이성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여기에? 사업차 부산에 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들렀습니다. 그런데 성배의 시선이 말순이 업고 있는 아기에게 고정되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친척 아이인데요. 왜 그러시는지? 말순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성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성배는 말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성배가 보자기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설마 그가 아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보자기요? 그냥 평범한 보자기인데. 그냥 평범한 보자기라고요? 성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보자기 아직도 안 태웠나 보군요. 참 질긴 목숨이네. 성배의 말에 말순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가 혼수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40년 전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당신이 혼수보에 대해 뭘 안다는 거예요? 말순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혼수보라. 성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 보자기가 맞군요. 김말순 씨, 당신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40년이 지나서도 그 보자기와 다시 만나다니. 성배의 말을 듣고 있던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순덕이 말순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순 언니, 이분이 누구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순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성배가 여기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김말순 씨. 성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순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배는 40년 전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이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배의 말에 말순은 더욱 긴장했어요. 역시 그가 아기와 관련이 있는 거였죠. 아마 당신도 궁금할 텐데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말순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성배의 말을 들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아기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죠. 다른 곳에 갈 필요는 없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성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전에 보자기부터 확인해야겠네요. 말순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감싸고 있던 혼수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배는 보자기의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그 보자기가 맞군요. 40년 전 그때 그 보자기. 성배가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 당신은 그 보자기에 얽힌 비밀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무슨 비밀이요? 그 보자기에는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당신의 언니 김마리와 관련된 이야기 말입니다. 언니 이름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이 모든 일이 언니와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마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이 있죠. 뭘 남겼다는 거예요? 성배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와 관련된 비밀을요. 그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배와 말순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큰 집에서 숨긴 자식이라 카더라. 아버지가 돈 많은 놈이라 카던데 혹시 그 양복 입은 사람이 아버지인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말순은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배는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김말순 씨,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성배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계속 키우실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성배가 떠난 지 이틀 후, 말순은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성배와의 만남 이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기에 대한 소문도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돈 많은 집 자식, 숨겨진 혈육이라는 말들이 골목 곳곳에서 들려왔죠. 집으로 향하던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였죠. 김말순 씨 맞으시죠? 나이가 지긋한 경찰관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포동 파출소 김영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말순은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기 유기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이 근처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말순은 답변을 망설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걸까요? 혹시 성배일까요? 아니면 시장 상인 중 누군가일까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목격담을 제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기를 업고 다니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네요. 김영사의 말에 말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얘기하죠. 집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재운 후 말순은 경찰관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아기를 발견하셨는지. 말순은 사흘 전 비 오는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 혼수보에 쌓여 있었다는 것, 검은 우산을 쓴 남자를 봤다는 것까지. 다만 혼수보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혹시 부모가 찾으러 올까 해서 며칠 기다려 본 거예요. 보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말순은 혼수보를 가져왔습니다. 김영사가 자세히 살펴보더니 사진을 찍었어요. 이 보자기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표시나 누구 소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보자기 같은데. 그때 젊은 경찰관이 휴대폰을 보더니 김영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김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김말순 씨, 혹시 장도윤이라는 분을 아세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 아들 이름인데요. 왜 그러시는지. 실은 오늘 온 이유가 2가지입니다. 김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 유기권도 있지만 장도윤 씨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려야 해서요. 우리 도윤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도윤 씨가 2년 전 부산 근교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늦어져서 이제야 연락드리게 됐네요. 말순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거짓말이죠? 우리 도윤이가 죽었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됐어요. 김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장도윤 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아기와의 혈연 관계가 확인됐어요. 뭐라고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기는 장도윤 씨의 친자입니다. 즉, 김말순 씨의 손자가 맞아요. 말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적인데 그 아들의 아이가 자신에게 맡겨졌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친모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말순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친모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어요. 장도윤 씨도 죽음 직전까지 거액의 빚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김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도윤 씨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사망 당시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로 보아 사채업자들과 트러블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도윤이가 사채를.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위험한 일에 빠져 있었다니. 조사 결과 장도윤 씨가 빌린 돈의 원 채권자가 이성배라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성배가 관련되어 있었던 거군요. 이성배. 며칠 전에 저희 가게에 왔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만나셨군요. 그가 뭐라고 했나요? 말수는 성배와의 대화를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수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것, 언니 김마리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 아기의 출생에 비밀이 있다고 했다는 것까지. 김마리라는 분은 누구십니까?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제 친언니인데 40년 전에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없어요. 성배가 언니는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형사가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성배, 김마래, 그리고 장도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성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장도윤 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갚지 못하자 압박을 가했을 수 있거든요. 김 형사가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일단 김말순 씨가 계속 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할머니이시고 다른 보호자도 없으니까요. 다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슨 절차요? 양육권 신청, 호적 정리 등이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해요.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손자를 얻은 기쁨, 그리고 진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 도윤이 복수는 해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말수는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도윤이,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어.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네요.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경찰이 떠난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과 손자를 얻었다는 기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옆에서 조용히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말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 아이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말수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의 울음소리에 다시 깨어났어요. 아기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것 같았죠. 말수는 일어나서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는 동안 말수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어린 시절 도윤과 닮아 있었죠. 정말 우리 도윤이 아들이구나. 혈육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기를 다시 재우고 나서 말수는 혼수보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어갔지만 혼수보는 다시 돌려받았거든요. 이제 이 보자기가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걸 알겠었어요. 성배가 이 보자기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고 언니 김마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혼수보를 펼쳐놓고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바느질이 돋보였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도 봤던 이상한 부분이 여전히 눈에 띄었죠. 한쪽 모서리의 바느질이 다른 부분과 달랐던 그 부분 말이에요. 왜 여기만 바느질이 다를까? 말수는 그 부분을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함부로 뜯어볼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말수는 바느질 바구니에서 작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의 실을 끊기 시작했어요. 혼수보를 망가뜨리는 게 마음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겠어요. 실을 조심스럽게 끊어내자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작고 노란 종이 쪽지였어요. 오래되어서 빛이 바래고 구겨진 상태였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쪽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성배의 피를 이은 아이, 절대 키우지 마라.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의 재앙이 될 것이다. 말수나,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거라. 마이너스 언니 마리가. 말수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떠난 친언니 김마리의 필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언니의 글씨를 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배의 피를 이은 아이.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 쪽지에서 말하는 아이가 지금 자신이 키우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이를 말하는 건가요? 시간상으로 보면 40년 전에 쓰인 쪽지인데 지금 아기와는 맞지 않았어요. 말수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쪽지가 말하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 도윤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도윤이 성배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 도윤의 아버지가 성배라는 뜻인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분명히 남편 장기수였어요. 도윤이 태어났을 때 기수는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럼 이 쪽지는 또 다른 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경찰이 말한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지금 아기는 분명히 도윤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성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혹시 도윤의 여자친구가 성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말수는 쪽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언니가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성배와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갑자기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집을 나가기 전날 밤 친정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사람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던 것 같았죠. 혹시 그때 언니가. 말수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언니가 성배의 아이를 임신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했고 언니가 집을 나간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언니의 아이와 도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혹시 도윤이 만난 여자가 언니의 딸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아기는 성배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말순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성배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거였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성배가 언니를 파멸시킨 것도 아들을 빚더미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성배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새벽이 밝아오자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성배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이번에는 언니의 쪽지를 가지고 말이에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성배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했어요. 아기를 업고 가게로 향하면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가게에 도착해서 찐빵을 만들면서도 말순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언니의 쪽지, 성배의 정체, 그리고
아기의 진짜 출생의 비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말수는 시장 상인들에게 성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온 그 양복 입은 남자, 혹시 다시 본 사람 있어요? 아, 그 무서워 보이던 사람? 어제 저녁에 또 왔던데.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검은 차 타고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더라고. 뭘 물어봤는데? 말순 언니 집이 어디냐고,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도 묻더라고. 좀 이상한 사람 같던데. 말순은 불안해졌습니다. 성배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건가요? 혹시 언니의 쪽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말수는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성배와 만날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였어요.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맞서 싸울 각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언니의 쪽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모든 걸 밝혀낼 시간이야. 성배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거야. 다음 날 오후 말수는 성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통해 성배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알아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호텔에 전화를 걸어 성배를 불러냈습니다. 이성배 씨죠? 저 김말순입니다. 만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오, 김말순 씨.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이 아기의 친모를 찾았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말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배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죠. 전화 너머로 성배가 잠깐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서 찾으셨는지.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남포동 폭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저녁 7시에.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뵙죠. 전화를 끊은 말수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를 벌일 시간이었어요. 언니의 쪽지와 함께 성배를 압박해서 진실을 드러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혼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김영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거든요. 성배가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김영사님, 오늘 저녁에 이성배를 만날 예정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근처에서 대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녁 6시 반 말수는 남포동 포구로 향했습니다. 포구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해가 지면서 쌀쌀해진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말수는 언니의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성배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7시 검은 승용차가 포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성배가 차에서 내려 말순 쪽으로 걸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김말순 씨, 친모를 찾으셨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배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말순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성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40년 전 우리 친정을 망하게 한 것도 당신이고 우리 도윤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당신이죠?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하. 성배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눈치를 챘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이었어요. 말순은 성배의 대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요? 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 성배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언니 김마리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시는군요. 언니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성배가 말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김마리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와 도망가면서 말이죠. 말순은 언니의 쪽지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언니가 성배의 아이를 임신했었던 거군요.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를 망가뜨린 거예요?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표현이네요. 성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마리가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걸 되찾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에 네 피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죽인 것도 니제? 성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기는 우리 도윤이 아들이에요. 경찰이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아이가 왜 내 혼수보에 쌓여 있었냐는 거죠. 말순이 주머니에서 언니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때문인가요? 성배가 쪽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언니가 혼수보에 숨겨둔 거예요. 성배의 피를 이은 아이 절대 키우지 말아라고 적혀 있네요. 성배가 쪽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말순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때 포구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영사와 경찰관들이었죠. 이성배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김영사가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도윤 씨 살인교사 혐의와 불법 사채업 혐의로요. 뭐라고? 성배가 당황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가 제공해 주신 정보와 함께 장도윤 씨가 죽기 전에 남긴 녹음 파일도 발견됐어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이 녹음을 남겼다고요? 김영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도윤 씨는 죽기 전에 휴대폰에 음성 메모를 남겨뒀어요. 이성배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배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그 녹음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돈을 빌려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부하들이 장도윤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도윤 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포구에 모인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을 비롯해 여러 상인들이 말순을 걱정해서 따라온 거였어요. 말순 언니 괜찮아? 순덕이 달려와서 말순을 안았습니다. 말순은 성배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원수를 잡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 40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도윤아, 이제 됐다. 엄마가 너 원수 갚았어.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배가 경찰차에 태워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진실의 절반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성배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김영사가 말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성배는 당분간 세상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안심하고 아기를 키우세요. 포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맺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성배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완연한 4월, 남포동 시장에는 따뜻한 햇살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있었어요. 말순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찐빵을 팔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기였죠. 이제 5달이 된 아기는 말순을 할머니로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말순이 나타나면 환하게 웃고 올 때도 말순의 품에서만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통통해진 볼과 맑은 눈동자가 어린 시절 도윤과 똑 닮았죠. 우리 도경이 정말 많이 컸네. 순덕이 말순의 가게로 와서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아기의 이름을 장도경이라고 지었어요. 아버지 도윤의 도자를 이어받고 밝을 경 자를 써서 밝은 미래를 살아가라는 뜻을 담았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이 아기를 자신들의 손자처럼 여기며 아껴주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말순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경을 업고 있는 포대기도 새로 장만했어요. 알록달록한 꽃무늬가 들어간 예쁜 포대기였죠.
이 몇 달 동안 아기를 키우면서 말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여전했지만 손자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거든요. 정식으로 양육권도 인정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와 법원 절차를 거쳐서 말순이 도경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어요. 호적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도경은 완전히 말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할머니와 손자가 된 거죠.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아이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반찬 가게 할머니가 도경의 볼을 살짝 찔러주며 말했습니다. 도경이 깔깔 웃으며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도경을 보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았어요. 이성배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의 살인교사, 불법 사채업, 그리고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거든요. 김영사에 따르면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말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도윤아, 내 아들은 엄마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말수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윤의 무덤도 제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부산 근교의 조용한 언덕에 작은 묘지를 마련해서 매주 한 번씩 도경을 데리고 성묘를 갔습니다. 도경이 아빠를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지난주 성묘를 갔을 때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경이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거든요. 마치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혼수보는 이제 찐빵 가게 한쪽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예쁜 액자에 넣어서 장식해 둔 거였어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그 보자기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관광객들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어갔어요. 저 보자기가 뭐예요? 참 예쁘네요. 수가 정말 정교해요. 할머니 혼수보예요. 우리 도경이를 데려다 준 고마운 보자기죠. 말수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사연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슬픈 기억보다는 고마운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 보자기가 없었다면 도경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언니 김마리의 쪽지는 따로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거든요. 비록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도 언니의 마지막 당부였으니까요. 언니, 이제 됐어. 성배는 벌 받았고 도경이는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오후가 되자 말수는 도경을 업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바다가 남편을 앗아간 원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도경이 바다를 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바다도 그냥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생명을 키우기도 하는 곳이었죠. 도경아, 저기 보이는 게 바다야.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지. 말수는 도경에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파란 바다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옹알이를 했어요. 작은 손으로 바다 쪽을 가리키기도 했죠. 마치 할아버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바람이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상쾌했어요. 도경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이라도 함께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군요.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갈매기들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도경도 커서 저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바닷바람은 늘 똑같은데 사람 사는 건 참 많이 변하네. 말수는 몇 달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적이었어요. 같은 바람이라도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군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도경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이 아이는 시장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덕분에 시장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 생선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기 웃음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손님들도 더 많이 와. 그러게 말이야. 복덩이가 따로 없어. 야채가게 아줌마도 맞장구를 쳤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경을 목욕시키고 우유를 먹인 후 말수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경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았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랑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손주다. 피가 어찌됐든 내 손으로 키운다. 말수는 잠든 도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성배의 피가 섞여 있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김말순의 손자이고 장도윤의 아들이었거든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남포동 골목에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도경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에 고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였어요.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삶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되었네요. 이번엔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쓸 기라. 말수는 벽에 걸린 혼수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 보자기가 슬픔을 감쌌지만 이제는 희망을 감싸고 있었어요. 같은 보자기라도 쓰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죠.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찐빵을 만들고 도경을 업고 시장에 나갈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킬 사람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남포동 골목에도 김말순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말순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경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말이죠. 잠든 도경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순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도경아,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